젊은 시절 시어머니 순애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키워냈다. 낮에는 빌딩 청소를 하고 밤에는 지하철역 화장실을 닦으며 하루 종일 땀에 젖어 살아왔다. 양말 한 켤레도 옷 한 벌도 허투루 버리지 않을 정도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고 그렇게 모은 푼돈으로 자식들 학비를 댔다. 덕분에 아들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고 딸도 제 몫을 다해 사회에 나설 수 있었다. 딸은 성실한 공무원과 결혼했지만 사위 가족과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친정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딸은 고생한 엄마를 위해 소소한 선물 등을 자주 보내왔다. 아들은 은행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같은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다. 며느리 역시 은행원이었고 맞벌이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를 마련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씀씀이가 너무 컸다. 며느리의 비싸고 좋은 옷, 고급 자동차, 외식, 여행 늘 지출이 많았다. 그러니 손주들을 봐주고 온갖 살림을 맡아 해주면서도 생활비 외의 용돈은 많이 받을 형편이 안 되었고 더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들 내외가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걱정이 앞섰다. 벌이가 일정하다 해도 저렇게 흥청망청 쓰다간 그러나 며느리 앞에서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해내며 두 손주를 보살피고 집안 살림을 깔끔하게 꾸려갔다. 손주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 알뜰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그녀의 희생과 수고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손주들이 중학생이 될 때쯤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자 며느리는 교육에 더 집중하겠다며 결국 은행을 그만두었다. 며느리가 그만두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순애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다. 고부간의 집에 같이 있으니 며느리가 직장 다닐 때는 대충 넘어가던 일들을 외려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집안 곳곳을 자기 취향대로 바꾸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시어머니가 정성껏 꾸려온 알뜰하고 소박한 살림살이는 하나둘 치워지고 값비싼 소품과 화려한 인테리어가 자리를 대신했다. 시어머니는 달라진 집안을 둘러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꾸미는 건 좋은데 집 마련하려면 돈을 모아야 할 텐데 짧은 거리도 꼭 차를 타고 다니는 며느리의 생활 태도는 더욱 마음에 걸렸다. 아파트 상가 내 가까운 학원마저도 차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또 모임 때마다 아이들을 맡겨놓고 며느리 친구들을 태워 교회에 나가 밥을 먹고 오는 일도 너무 잦았다. 시어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둘이 벌지도 않는데 이렇게 돈을 쓰니 어디 남겠어. 그런 시선을 느낀 며느리는 점점 불편해졌다.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현관문 앞에서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오늘도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면 어쩌지.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시느라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며느리는 정성껏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어 친정엄마를 돌보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다는 듯 생각했다. 아이고, 내가 일부러 사돈 드시라고 신경 써서 아침에 반찬을 만들었는데 뭔 반찬을 또 만들고 음식 배달까지 시켜? 자신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다. 그동안 참아왔던 며느리의 감정이 그 순간 폭발했다. 퇴직 후 더 많은 감정이 켜켜이 쌓여 있다가 친정 어머니 앞에서 참지 못하고 터진 것이었다. 어머니, 왜 제가 뭘 하든 간섭하세요? 저도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하고 싶다고요. 집안은 삽시간에 고성이 오가며 시끄러워졌다. 그 소리에 아들이 결국 폭발했다. 어머니, 제발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퇴근 시간이 되면 집이 편치 않아서 집에 오기가 싫다고요. 순애는 아들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것일까?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울었다. 분노와 억울함에 휩싸인 시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삼키며 여동생과 딸에게 하소연했다. 내가 17년 동안 손주들 키우고 살림 다 해줬는데 이제는 가정부 취급을 받네. 며느리는 며칠 후 차분히 시어머니에게 제안했다. 이런 식이면 어머니도 저도 힘들어요. 이모님도 혼자 잘 사시잖아요. 저희도 자주 찾아뵐 테니까요. 따로 사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아들 부부는 결국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냈다. 급히 마련해 준 것은 반지하 방 한 칸 방세를 내며 며느리는 넌지시 말했다. 이것도 사실 대출받은 돈이에요.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은 은근히 고마운 줄 아시라는 의미로 들렸다. 시어머니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다. 이사하는 날 1톤 트럭 하나를 불러 짐을 싣는데 노인정 친구 몇 명이 짐 실은 트럭을 에워싸며 건강하라고 놀러오라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둥 한마디씩 했다. 눈물이 나왔지만 누가 볼까 돌아서서 얼른 닦았다. 짐이 트럭의 반 정도 채워졌다. 며느리는 집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처음 몇 주는 적응이 안 되었다. 입맛도 없어지고 노여움, 괘씸함, 공허함 등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손주들 얼굴도 눈앞에 어른거렸다. 아들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하지만 그 횟수는 점점 줄어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마침내 전화조차 서로 미루며 거의 소식이 끊겼다. 반지하 방 안은 늘 적막했고 시어머니의 하루는 혼잣말로 채워졌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고향 친정을 다녀왔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자신 명의로 된 시골 땅이 있었다. 순애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손주 키우라며 주신 약간의 돈에다 젊은 시절 피땀 흘려번 돈으로 장만했던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땅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25년 사이 수십 배나 뛰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땅값 상승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아들 부부에겐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땅을 팔았다. 일부는 은행에 예치했고 일부는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조카의 소개로 송파구 신축 아파트 32평을 구입했다. 그것은 2000년대 초반 아파트 값이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직전이었다. 시어머니는 드디어 반지하 방에서 벗어나 햇살이 쏟아지는 새 아파트로 아들 내외 몰래 이사했다. 딸에게도 당분간은 비밀로 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햇살이 따뜻한 거실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구나. 한편 아들 내외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 갔다. 며느리가 퇴직하면서 외벌이가 된 가정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고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매달 카드값과 원리금 상환으로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게다가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 생활비까지 보태야 했으니 숨통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은행에서의 승진은 남보다 많이 늦었다. 어느 날 다툼 끝에 아들이 폭발했다. 당신이 퇴직하는 게 아니었어. 이전보다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잖아.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왜 그만둔다고 우긴 거야? 그만두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계속 도와줬을 텐데. 며느리도 지지 않았다.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건데? 그럼 내가 죽도록 직장 다녔어야 해? 어머니랑 있으면 숨 막히는 거 당신도 알잖아. 당신은 승진이나 빨리 해서 월급이나 올렸어야지. 그리고 어머니가 혹시 돈을 좀 갖고 계실지도 몰라. 워낙 알뜰하신 분이잖아. 아들은 잠시 멈칫했다. 그럼 당신이 자주 찾아뵙고 좀 알아봐. 혹시 뭐라도 있으실지.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다. 좀 더 알아보고 내보냈어야지. 당신이 아들이잖아.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더 알아봐야지. 그런데 뭐라도 있으시면 설마 아들인 당신한테 말 안 했을까?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들 부부는 몰랐다. 시어머니가 이미 새로운 삶을 준비해 두었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의 생신날 아들 내외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심지어 이사한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케이크 대신 국 한 그릇을 데워 먹으며 눈시울을 붉히던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건 시어머니는 연결이 되지 않자 결국 마음을 다잡고 아들 집을 찾아갔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아니, 연락도 없이 그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조금 있다가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대꾸했다. 넌 이제 내 생일까지 잊어버리고 전화도 안 받는구나. 그러는 거 아니다. 너무 섭섭하구나.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지난주에 애들 학교 중요한 학부모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머님 생신을 챙기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이모님이랑 외식이라도 하시지. 왜 바쁜 저한테만 그러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며 다짐했다. 혹시나 했는데 이젠 내가 다 필요 없다 이거지. 널 탓해 뭐 하랴. 내가 낳은 아들놈이 더 한 거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집은 내가 더 이상 올 곳이 못 되는구나.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마음을 완전히 접었다. 한 달쯤 뒤 아들은 느닷없는 전화를 받았다. 형, 이모가 이사하셨는데 형은 몰랐어? 송파구 우리 집 근처 아파트 32평을 사서 이사하신 지가 언젠데. 사촌의 목소리였다. 뭐라고? 우리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그 비싼 아파트를 사셨다는 거야? 아들은 믿기지 않았다. 사촌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형 정말 몰랐어? 시골 이모 땅이 수십 배로 올랐잖아. 그걸 팔아서 아파트 사신 거야. 근데 형에게 이 얘긴 절대 하지 말라 하셔서 내가 지금껏 참은 거야. 이모랑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들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며느리도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충격과 당혹감이 뒤섞였다. 일주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조심스레 송파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고급 로비와 넓은 거실, 햇살 가득한 창문, 예전 반지하 방에서 보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셨어요? 시골 땅 얘기도 아파트 사신 얘기도. 아들이 다급히 말했다. 시어머니는 냉랭하게 응수했다. 상해. 나를 집안의 물건보다도 못한 취급하던 게 너희 둘인데 이제 와서 무슨 상의를 하자고 온 거냐?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사촌이 얘기해줬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딴 사람한테서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낯선 동네, 이렇게 큰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적적하잖아요.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이제는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같이 살아? 이제 와서 내 걱정이냐? 나를 내보낼 땐 언제고. 요새 세태가 이러니 따로 사는 것까지는 내가 100번 이해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이제 와서 내가 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러는구나. 난 내 자식이라도 너희를 다시는 안 본다. 걱정하는 척 하지마. 아들은 간절히 붙잡았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같이 살면.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늦었다. 내가 너희들 마음을 다 알고 나니 같이 살고픈 마음이 싹 다 없어졌다. 남은 돈으로 내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련다. 이모도 근처에 살고 새 친구도 사귀고 그동안 못 누린 걸 누리며 재밌게 사는 방법이 많더라.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은행 승진은 안 되고 대출은 불어나고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는 줄어들 줄 몰랐다. 게다가 며느리 친정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일이 생겨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예민해졌고 아들은 회사에서조차 일에 집중을 못했다. 다투는 날이 더 많아졌고 당신 때문에라는 말이 서로의 입버릇이 되었다. 어느 날 아들은 조용히 혼잣말했다.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그 말에 며느리도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다. 이미 너무 늦은 후회였다. 반면 시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송파구 새 아파트에서 아침마다 햇살을 받으며 꽃을 가꾸고 동네 노인정에서 새 친구들과 웃으며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 조카와는 주말마다 외식도 하고 가까이 사는 여동생과는 함께 시장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딸에게도 약간의 돈을 보내줬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한 새로운 생활이었지만 점차 시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찾아갔다. 건강검진도 받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꽃꽂이 노래교실, 오페라 공연 관람도 즐기며 때로는 동네 친구들과 근교로 당일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지 몰랐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게 되어 다행이구나. 시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다. 그동안 구부정했던 어깨는 펴졌고 늘 시름에 잠겨있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자신이 느끼는 변화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이었다. 내가 누구의 짐이 아니라 나로서 존재할 수 있으니 이렇게 편할 줄 누가 알았겠어. 어머니 생신날조차 외면했던 아들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좁히려 애를 썼다. 명절이 되면 음식을 싸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손자 손녀의 안부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이모를 통한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게
깊게 닫혀 있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다 알았으니까 시어머니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들이 가져온 음식은 받지 않았고 아이들 이야기에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한때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러기에는 그녀의 여생도 그리 많이 남은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힘으로 지켜낸 삶,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자유와 여유 속에서 시어머니는 마침내 온전히 나로서의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70평생을 내가 아닌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녀에게 비로소 찾아온 진정한 해방이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